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크게 낮춰 잡았습니다. OECD는 지난해 12월 2.1%로 예상했던 것보다 0.6%포인트나 더 낮게 전망한 건데요. 트럼프 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에 정면으로 부딪힌 멕시코, 캐나다를 제외하면 이날 발표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OECD는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을 우려하며 한국을 직접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 등 미국의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될 텐데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끌어올릴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식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레어엘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독. 네, 3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사이버 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넓게 퍼져서 좀 우려스러운데요. 경북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류수정 센터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탄핵심판선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 도민들의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이승만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까지 경북 도민들의 대선 투표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좀 결론만 복습해 볼까요? 네, 지난 방송 결론 요약하면 영호남 지역 정치 구도 절대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경북은 이승만 정권 시절에 1956년 대선에서 반자유당 투표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었고 63년 대선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경북보다 전남에서 지지가 높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의 영호남 지역 정치 구도인 경북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 지지로 결집하게 되었냐면 박정희 전두환 정권 거치면서 영남 지역의 산업화 혜택, 정부 여당의 지역감정 동원, 또 정권 실세의 경북 연고 기반, 그리고 5.18로 드러나는 호남 차별의 역사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현재의 지역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56년 대선, 63년 대선에서도 상당히 우리 지역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이었다. 도민들. 상당히 좀 놀라웠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자, 이렇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자, 살펴봤고요. 지난번에 이제 1992년 김영삼 대통령 당선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이후 이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90년 3당 합당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그 대구 경북 기반 민주정의당,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김영삼이 이끄는 부산 경남 기반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박정희 정권 국무총리 출신인 김종필이 이끄는 충청 기반의 신민주공화당, 이 세 당이 합쳐서 민주자유당이 탄생하는데 그러니까 보수 정치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 일부가 합쳐진 초거대 여당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고립하는 구도였는데요. 이렇게 이질적인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지면 자연스럽게 내부 권력 투쟁과 그 내부 균열이 생기거든요. 92년 김영삼 당선으로 문민정부가 출범했더라도 여당 민주자유당의 다수파는 그 노태우 민정당 출신의 민정계가 주류였는데 이후에 뭐 하나에 정산하고 또 김문수, 이재호 민중당 출신들 영입하면서 민주계가 세를 강화했고 이제 민정계와 공화계 의원들이 서서히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다가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이 보수 정당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 그 유명한 3당 합당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김영삼 정권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
95년 지방선거, 96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이 이제 분열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97년 대통령 선거 그 이전이 되겠죠. 바로 95, 96년 그 선거에서 김영삼 정권 그 내부의 보수 정치는 어떻게 분열이 되나요? 네, 먼저 김종필의 공화계가 이탈하게 됩니다. 그 94년 말 당시에 이제 민주계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당시 민자당 대표위원이었어요. JP가. 네. 개혁 정권에 어울리지 않은 구시대 인사라고 몰아세우면서 퇴진해라 주장하는데 이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 김종필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필 입장에서도 민자당이 있어봤자 뭐 차기 대통령이나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95년 지방선거 전에 자유민주연합이라는 보수정당, 충청 기반의 정당을 창당해서 자민련. 네, 공화계 의원들에다가 또 대구 경북 기반의 일부 민정계 의원들이 이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원을 함께 선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예. 95년이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95년에. 이제 자민련이 이제 이때 이제 떨어져 나가는 네. 거군요. 그때가 이제 95년. 자, 민자당에서 김종필의 자민련이 이탈한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자, 그 결과는 어땠나요? 네, 전국적인 결과는 민주자유당의 참패, 민주당의 선전, 자민련의 돌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당은 경기, 인천, 경남, 경북, 부산 5곳에서만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를 하고요. 네. 특히 자민련은 충남에다가 대전, 강원도까지 이겨버리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대구에서 네. 민자당 조현영 후보가 16% 얻으면 4등을 합니다. 민자당. 네, 그러니까 여당. 당시 여당이 민자당이 그러니까 16%를 얻었다고요? 4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와. 이 당시에 그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참사에 대해서 또 정부 여당이 되게 무능하게 대응을 했고요. 예. 그리고 부산 경남 출신인 김영삼 대통령이 대구 경북을 홀대한다는 정서가 여기서 드러난 거고 경북에서도 민주자유당 이의근 후보가 무소속의 겨우 3% 차이로 겨우 이기고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대구 경북의 여론이 반민자 비민주. 민자당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이때 주목할 점은 경북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무소속 돌풍이 불어요. 이때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은 민주당이 당선되고요. 예.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북부 지역 보면은 안동, 영주, 상주, 예천, 의성, 봉화, 영양 전부 무소속이 당선됩니다. 와, 그렇습니까? 그리고 김천, 칠곡, 영천, 경산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거의 없고 세상에. 다 무소속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당선되고 들어가신 분들 계신데 예. 그래서 이 김영삼 정권 중반부에 경북 지역의 이 표심이 반민자 비민주. 네. 민자당을 반대한다. 그러나 김대중 쪽은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영남 정치의 내부 균열이 이 김영삼 정권 시기에 있었다라는 점이 네, 오늘 방송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1995년에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와, 여기 이제 여당에서 거의 이제 전멸이 없군요. 우리 지역에서. 그죠? 여당 네, 그렇죠. 전멸. 무소속 바람이 불었죠. 무소속이 대부분을 다 차지했던 우리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놀라운데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가 무소속 바람이 이 방송을 한 게 이 네. 지역의 제1당이 특정 정당이다 하더라도 네.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게 이제 오늘 방송의 포인트라서 역사를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제가 주로 이제 2000년 이후부터 이제 정치권에 관심이 있어서 네. 90년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우리 지역이. 네, 역동적이었죠.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김영삼 정권 중반부터 대구 경북과 충청을 중심으로 반민자당, 비민주당 정서가 이제 95년 표심으로 드러났고 경북에서는 이제 무소속 돌풍으로 확인이 됐다. 여기까지 말씀 주셨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95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민자당은 이제 95년 12월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12.12 군사 가담자들 전격 구속하고요. 이때였나요, 네, 이게? 또 일제강점기 잔재인 조선 총독부 철거 등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으로
전국적인 지지도는 회복합니다. 아, 그 조선 총독부 네. 철거하는 그 장면이 TV 뉴스에서 봤던 그 장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 어떤 지방선거 참패를 돌파를 했던 거고 예. 그래서 95년 12월 말에 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개정해서 96년 총선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 이때 결과를 보면은 이때 그 야당이 민주당이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랑 분열을 해요. 그래서 신한국당이 수도권에서는 승리를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충청권은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거의 싹쓸이 하는데 예. 특이한 점이 대구에서 13석 가운데 8석을 자유민주연합이 가져가요. 신한국당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오. 야. 자민련이 충청 기반이면서도 이제 대구 경북에 의석수를 많이 가져온 거고 예. 근데 경북에서는 19석 가운데 신한국당 11석 그래도 많이 지켜내죠. 무소속이 예. 5석이고 예. 자민련이 2석이고요. 재미난 게 민주당이 1석. 경북 안동갑에 우리 권오울 후보가 이때 당선됩니다. 그래서 그 이때는 지방선거 때보다는 신한국당이 경북은 좀 지켜냈는데 예. 대구 쪽은 자민련이 확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때 신한국당이 이런 개혁 정서가 중도층 표심을 자극해서 전국적인 지지도 높아가요. 수도권 이겼는데 네. 대구 경북의 보수적인 표심은 자민련으로 일부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자민련 돌풍이 꽤 오래 갔군요. 그러니까 95년 지방선거에 이어서 96년 총선에서도 그렇죠? 네, 대구 경북에서 꽤 돌풍이 셌다. 그렇죠. 대구에서는 지금 일당이온 거죠. 그렇죠. 대구에서 1등이고 네. 뭐 저기 충청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28석 중에 24석을 다 차지했고. 이야, 대단했네요. 예. 자, 그 이듬해죠. 이제 97년이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자, 그 1년 전인 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이제 제1당이 되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자민련에게 의석을 많이 뺏겼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자, 그래도 김영삼 정권에 대한 반감이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김대중이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네요. 네, 이게 90년대 경북 지역의 표심을 분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시기의 여당 내부의 분열은 보수 정치 내부,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균열이었지 이게 어떤 민주당 지지로 가지 않았다는 게 예. 중요한 분석 지점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총선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 있고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 김종필 자민련 예. 뭐 이렇게 지금 4당 체제 또 민주당까지 해서 했는데 예. 이 주자들이 결국은 이합집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3명으로 정리가 돼요. 신한국당을 계승한 한나라당의 이회창.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김종필과 연대한 김대중. 그리고 신한국당에서 나와서 탈당하여 출마한 국민신당 이인재로 3자 구도가 되고 기억나네요. 예. 민주당의 경우 쪼개져요. 예. 김대중을 지지해야 되지 않겠냐. 뭐 노무현, 김정길 등은 김대중으로 가고 삼김청산이 시대개혁이다 그랬던 분들은 이해창을 지지하는 그룹 뭐 이기택, 뭐 권오루 등 그때 따라갑니다. 이렇게 예. 지금 이합집산의 시기가 96년, 97년인데 경북의 정치권도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갈렸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대중파, 지지파, 이제 노무현, 김정길 등등이 있었고 네. 삼김청산을 외치면서 이회창 쪽으로 갔던 이기택 또 권오울 전 의원. 네, 그에 권오울 뭐 전 의원이 김부겸, 김영춘 아마 다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네. 신한국당 쪽으로 갔었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97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 또 DJP 연합의 김대중 그리고 이인재 이렇게 3자 대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에 이인재 후보가 꽤 많은 득표를 했었던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부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네, 이인재가 맞습니다.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때는 이제 이회창 뭐 그런 설도 거고. 있고 예. 물론 뭐 이인재 후보가 또 개혁적인 표도 많이 흡수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뒤에 또 흥미진진한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러면 97년 대선을 앞두고 경북의 정치권 행보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네, 이 김영삼 정권 후반기 외환 위기라든가 측근 비리 등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폭락하면서 새롭게 여당의 지도자가 된 이해창 총재를 밀자는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김대중, 충청의 김종필, 이른바 DJP 연합에다가
포항제철을 설립한 구민정계 리더 박태준까지 가세한 DJT 연합. 그러니까 박태준. 김영삼 정권에서 밀린 일부 대구 경북 민정계 인사들이 자유민주연합하고 연계해가지고 김대중을 밀자는 흐름이 있었는데 먼저 신한국당 상황을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른바 9명의 후보들이 각 출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계파의 민주계는 후보들이 막 갈려요. 근데 민정당 출신 민정계는 이해창 지지로 결집을 합니다. 특히 이때 구미의 그 민정계 실세인 김윤환 씨라는 분이 차기 대통령은 TK가 아니어야 한다면서 불출마를 하고 이해창을 밀어요. 그래서 이해창 후보가 경북 기반인 민정계와 손을 잡으면서 1위를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거치면서 형성된 대구 경북의 주류 정치권이 김영삼 정권 초반부에 권력 싸움에서 밀렸으나 이해창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다시 집권 여당의 주류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경선 이후에 이해창 후보 아들 병역 문제가 불거지는 시기에 갑자기 이인재 후보가 탈당하고 출마를 합니다. 이때 이인재 후보의 출마 배경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암묵적 지지가 있었지 않냐. 왜냐하면 출마 직전에 이인재 후보가 김영삼 후보를 독대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독대했는데 김영삼 후보가 뜯어말리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이해창이라는 인물 자체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할 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뭐 속설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해창은 안 된다. 차라리 김대중이 되면 말지 뭐 이런 속설도 있는데 실제로 당시 한나라당 행사에서 김영삼 화형식을 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참 같은 집권 여당 내부에 참 보기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당시 부산 경남에서 이인재 후보가 압도적으로 표가 많이 나온 거는 반 김영삼 정서로 포지션을 잡았던 이해창과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 이인재 후보 지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97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 연장 안 해도 좋으니까 이회창만은 안 돼. 그래서 이인재를 뒤에서 밀었다는 그런 설이. 네, 속설이고 뭐 김영삼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증언한 건 아니지만은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인재 후보 출마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정설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어떤 대통령이든 제1 가치를 정권 연장으로 삼는데 그 두 번째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인재를 밀어줬다는 건.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DJP 연합 혹은 DJT 연합 여기부터 좀 이어가도록 하죠. 네, 이 부분 좀 흥미진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자, 지금까지 허순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사이버 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퍼져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그 문제점과 예방책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의 류수정 센터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수정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 경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는 경북 도민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시키고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통합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의 지정을 받아서 한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전문 기관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뭐 각 시도마다 한 곳씩 있나 보네요. 예, 도박치유센터가. 네. 예. 자, 요즘 청소년도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네.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 현황하고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 네. 저희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의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 수가 2020년도에 1286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5년 사이에 22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평생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중 지난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유형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 온라인 스포츠 결과 돈 걸기 31%, 온라인 미니게임이 2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카지노 게임, 베팅 게임,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의 도박에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은 달팽이 게임, 홀짝과 같은 단순한 게임형 도박에서 온라인 카지노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과 성인의 도박 유형 경계가 없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 승부와 그에 대한 보상이 즉각적이고 빠를수록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 도박 문제가 점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예. 카지노를 많이 하고 있다. 네. 뭐 어른하고 뭐 별 다를 게 없군요. 우리 청소년 도박이. 네. 사실 우리 성인들도 이거 도박 뭐 온라인 카지노 들어간다 그러면 막 심장이 쿵쾅거릴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네.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경로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걸까요? 네,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경로는 대부분 친구나 주변 선후배를 통해서입니다. 친구나 선후배가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같이 하거나 공유해준 사이트를 통해서 도박을 접하게 되는데요. 또래끼리 공유하는 문화가 중요한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도박에 동참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쉽게 도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무리가 도박을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인터넷으로 관련 키워드를 검색만 해도 수백 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찾을 수 있고 또 공짜 영화나 웹툰을 보려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화려한 도박 광고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 인증 절차 없이 핸드폰 번호, 계좌 번호만으로도 매우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도박이라서, 있는 것이 도박이라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청소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 또 친구들에게 도박을 전파시켜 단순히 고객이 아닌 총판의 역할도 시켜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홍보합니다. 이렇게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촘촘한 연결망으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욱 헤어나오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 이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그냥 네. 핸드폰 번호랑 계좌 번호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이게 참 큰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번호,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실제 돈이. 맞습니다. 사이버머니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참. 게임이 아닙니다. 자, 청소년 도박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그 징후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도박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도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절부절하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또 도박의 결과로 인해서 상실감이나 공허감을 느끼거나 극단적인 감정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바라보게 되면 감정이 좀 오락가락한다라고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청소년 당사자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주변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청소년들이 거짓말도 자주 하고 또 변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보면 또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도나 중고거래 사기, 불법 아르바이트 이런 불법 행위 등을 자주 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실제로 또 무단 결석도 하고요. 또 학업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때와 다르게 예전과 다르게 용돈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된다거나 부모님한테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징후가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냥 감쪽같이 부모를 속이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많을 것 같고. 맞습니다. 아유, 항상 학생마다 그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갖고 평소에 좀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 자, 청소년 도박에 대한 폐해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청소년들 이 도박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증상과 뭐 폐해 등이 나타나긴 하지만 먼저 중독 문제를 조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뇌의 문제, 뇌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뇌에서 자극이 오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돼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보상회로, 즉 쾌락 중추가 존재하는데 도박을 과도하게 할 경우에 이 보상회로가 고장이 나면서 통제력을 잃고 감정과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을 중독이라고 하는데 도박은 청소년기의 미성숙한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켜서 충동성을 증가시키고 점점 더 빠르게 더 자주를 갈망해서 자극 추구를 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 쉽게 중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은 이 순간만을 모면하면 없던 일이 될 거야라는 마술적인 사고에 빠지기도 하고 갈망, 충동, 분노와 같은 감정적 자극에 쉽게 흔들리는 시기로 미성숙한 이성의 뇌가 마비되어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다양한 일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도박 문제로 인한 절도나 사기, 폭력 등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경험이 있다면 이러한 경험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단순히 도박 행동에 그치지 않고 재정, 관계, 정서, 사회 등 영역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성인기 직업 및 사회 적응 문제로 이어져서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예, 문제점들 쭉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비단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게 똑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청소년 도박 그렇다면 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경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에서는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과 또 경찰청 등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의 도박문제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도박문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도박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방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셔서 학생들의 도박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인들이 도박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박 면역력을 높이자. 네. 예. 도박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불충분한 욕구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더라도 그 상황을 해결하고 벗어나려는 동기가 생기게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청소년기의 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평소 청소년 관련 기관, 학교,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박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감성과 감정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통해서 도박 면역력을 기르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청소년기 도박 문제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거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맞습니다. 청소년 도박을 유혹하는 어른들에 대한 단속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 사이트의 폐쇄 같은 그런 조치도 절실할 것 같고 저 단속, 뭐 처벌 이런 것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잡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잡아도 금세 다른 사이트를 재개설하거나 또 먹튀를 통해서 이렇게 은원대, 속원대, 먹튀를 통해서 단속을 피해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을 접하는 경로 중에서 불법 OTT 플랫폼, 불법 웹툰 또는 웹소설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 광고를 보고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단속이 조금 더 많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OTT나 뭐 웹툰, 웹소설 이런 데 보면은 광고가 뭐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뭐 불법 도박 사이트 뭐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아예 저 클릭 못 하도록 우리 아이들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걸 좀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이걸 아주 주기적으로 좀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 광고를 보면서 호기심에서 이렇게 눌러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예 누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히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스스로가 내가 이 도박에 빠졌다. 나 중독된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좀 도움을 주고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박 문제 예방치유센터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도박과 관련해서 혼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진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대표 상담번호가 있습니다. 1336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준비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북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경북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고요. 직접 가서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이 있군요. 대표번호 1336번으로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한 상담 또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안동 또 구미 이런 여러 곳에서는 화상 상담으로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상 상담도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본인도 좋고 자녀분들 특히 또 주변인들 잘 살펴보시고 이 상담 도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도움 말씀 잘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의 류수정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OTT 출연료 제작비 문제, 또 독과점 문제 등등 살펴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요즘에 예. 아주 유명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단가 거기 예. 아이유 나오잖아요. 그거 혹시 보셨나요? 평론가님? 네, 봤습니다. 예. 보셨군요. 여기 그 아이유 출연료가 뭐 회당 5억 원이다 뭐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아서 이거 해도 너무하다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회당 5억을 받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실 이 출연 계약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출연료를 포함한 구체적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초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왔잖아요. 예. 화제성이 커지면서 출연진이 거액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예. 주인공격인 이정재 씨가 회당 넷플릭스로 붙어받는 거죠. 예.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 13억, 14억 막 이 정도 회당이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회당이요. 회당. 이제 너무하네 진짜. 그런데 심지어 주연급이 아닌 조연급도 회당 출연료가 3억 원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와. 이 OTT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폭삭 소가수다의 아이유 씨 같은 경우도 5억 원 나왔다. 뭐 이런 얘기, 그럴만 하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심한데. 이런 식으로 이 거대 자금을 앞세워서 유명 배우를 싹쓸이하고 있는 이 넷플릭스 때문에 업계 전체가 죽을 맛입니다. 예, 드라마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까지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넷플릭스 같은 경우 오징어 게임의 국내 드라마 역대 최대 제작비인 1,000억 원은 쏟아부었다. 뭐 폭삭 소가수다도 뭐 600억 원 쏟아부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600억. 예, 그런 얘기 있습니다. 거기 출연료가 꽤 많이 차지하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야, 참 그러면은 이렇게 출연자들 출연료가 이렇게 뛰다 보니까 제작비 상승의 원인이 되겠네요.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낸 보고서를 보니까 지상파 방송국 3사 모두 제작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출연자의 출연료로 꼽고 있다. 출연료의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업계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OTT 플랫폼 유통망을 바탕으로 정말 한국 K-드라마 시장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K-드라마가 폭발적 성장을 이뤄내면서 동시에 출연료도 폭등이 발생한 겁니다. 이 스타들의 출연료는 시장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작자들이 이제 편성, 광고 판매, 해외 판매에 유리한 배우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특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OTT 플랫폼을 바탕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 시점 이후로 몇 년 됐죠. 이게 뭐 2, 3년 됐는데 해외에서 총하는 스타들,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스타들 이거 위주로 아까 말씀하셨던데 아이유니 뭐 박보검이니 해가지고 3억 원에서 5억 원대의 일본 주인공 출연료 금액대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는 이제 이 편성이나 해외 유통을 위해서 OTT 플랫폼에서 선호하는 배우를 섭외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그 정도 배우가 많게 잡아도 1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또 그러니까 이거 잡으려면 출연료 경쟁이 계속 붙고 계속 출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비 중 출연료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악순환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거 OTT 업계 전방위적으로 공유하는 인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연료를 많이 준다는 건 이게 주로 이제 넷플릭스가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넷플릭스 측에서도 그만큼 뽑아 먹을 게 있어요. 남는 장사니까 또 이렇게 할 텐데. 당연하죠. 그렇게 많이 남나 싶네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사에서 가끔 왜 지역 축제 있잖아요. 축제 있으면 가수들 인기 가수들 부르잖아요. 그럴 때 가수 한 번 와서 서너 곡 부르는데 몇 천만 원씩 받아가고 이게 참 너무하다 싶었는데 여기는 좀 더한 것 같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 OTT들 있잖아요. 뭐 티빙, 웨이브 뭐 이런. 여기가 상대적으로 또 더 어려워질 것 같네요. 출연자 섭외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타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뭐 수익이 남나라고 생각하지만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 뭐 1,000억 원 쏟아 부었다고 하지만 전 세계로 판매하면 1조 이상 벌거든요. 그럼 쏟아 부을만 한 거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종 OTT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넷플릭스만의 문제도 아니고 유튜브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글로벌 OTT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종 OTT는 생존을 위해서 이거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 첫 번째가 토종 OTT끼리 합병입니다. 네. 2023년 12월 달에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네. 토종 OTT 1, 2위 사업자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 번째로는 투자의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이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거 말고 돈 좀 적게 들이면서 좀 뽑아먹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한국 토종 OTT들 고민했고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국내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 아, 그래서 여기서 많이 하는 거군요. 네, 또는 예능, 예능,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의 컨텐츠만큼이나 좀 이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요금제 개선입니다. 뭐 넷플릭스가 하는 것처럼 뭐 광고 기반 요금제 출시하고 계정 공유 유료화 도입 방안 검토하고 요걸 하다 보니까 토종 OTT가 이제 넷플릭스와 이용자 수 차이를 점차 줄여가면서 영업 손실을 좀 줄이고 있다. 아,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그건 또 좀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드라마, 영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제작 편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뭐 스포츠 중계라든지 이렇게 효율성을 좀 높인다. 그리고 다른 사원 이제 합병도 추구하고 요금제도 개선하는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토종 OTT가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고 추진하는 건 어쩌면 옳지만 그러다 보면 또 국내 OTT 드라마나 영화 이런 제작비가 많이 드는 콘텐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제작비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드라마 평균 회당 제작비가 회당 제작비입니다. 30억 원대로 뛰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만들면 최소 200억 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제 제작비로 수익 내기가 힘들어지니까 국내 방송이나 토종 OTT는 지배력을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위기의 K-드라마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토종 OTT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제대로 못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K-드라마 2022년 최고치로 141편을 만들었어요. OTT나 TV 방송국 통해서. 그런데 2년 지나고 2024년에는 100편으로 줄어들었어요. 30% 이상 증발된 겁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 나머지는 뭘로 채웠냐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예능이라든지 다큐라든지 이런 걸로 채웠는데 그렇다고 글로벌 OTT가 가만히 있습니까? 글로벌 OTT도 예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예능이 바로 흑백요리사 아닙니까? 아, 흑백요리사 이것도 재밌게 봤는데 이것도 세계적이군요. 넷플릭스죠, 그렇죠. 이것도. 그 전에 2023년 피지컬 백 시즌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K 드라마뿐만 아니라 K 예능 리얼리티 트렌드가 본격화된다라는 보도가 막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역으로 얘기하면요, K 드라마는 퇴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아, 그렇군요. 이런 또 역설이 가능한 거군요. 그러니까 흑백요리사, 뭐 피지컬 백 같은 이런 이런 쪽으로 이제 드라마보다는 이런 추세로 간다. 자, 예상했던 대로 토종 OTT가 분투를 하는 형국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전히 기대했던 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해를 넘겨서 올해까지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네요. 답답한 것이 그럼 토종 OTT까지 뭉쳐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 지상파 3사가 막 반대하다가 왜냐면 자기들도 이름값을 해야 되니까 반대하다가 가까스 합병에 동의를 했어요. 아, 지상파가? 지난해 10월 달에. 급물살 타는 데 사다가 KT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요? KT도 이제 뭐 지분이 있거든요. KT 유료 방송 예를 들어 지니 TV 같은 경우는 1293만 명 1위입니다.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KT가 왜 제동을 걸냐, 이 지상파 다 합의했는데 KT만 결시하면 문제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KT의 IPTV가 1293만 명의 1등인데 이게 IP 가입자 감소를 우려해서 합병 매듭을 짚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합병하면 이게 가입자가 줄어들까 봐?
이게 있어요. 아. 뭐냐면은 OTT가 급성장했잖아요. 네? 넷플릭스의 주도로. 예. 근데 OTT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이 유료 방송, KT의 지니TV 같은 이런 것들을 해지하는 이걸 뭐라고 하면 코드 커팅이라고 합니다. 코드 커팅. 아. 이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KT도 빨리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매출을 주로 해주는 IPTV 가입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고 먼치 하는 겁니다. 아, 우리 그래서 지금 KT 공식적인 입장은 티빙과 웨이브 합병이 KT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티빙 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에 유리한지 살펴보고 있다. 일단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KT가 이제 그러니까 그 유료 방송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그죠? 예, IPTV. 유료 방송. 유료 예, 방송 IPTV. 유선 TV 같은 거 유선 TV에서 우리나라 1등인데 가입자 수가. 근데 이거 합병을 하게 되면 이 가입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동안 반대를 코드 커팅 당할까 봐. 코드 커팅.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넷플릭스 얘기 난 김에 좀 계속 좀 여쭤보겠는데 그 예전에 왜 뉴스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넷플릭스가 돈은 우리나라에서 엄청 버는데 세금은 뭐 찔끔 낸다고 해서 한때 난리였잖아요. 지금은 뭐 제대로 좀 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조만간에 KT는 이제 합병에 찬성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번에는 넷플릭스 문제인데 이게 넷플릭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우리나라 지사 설립했거든요. 예. 지금까지 얼마를 번 줄 아십니까? 얼마요? 274조 원이에요. 와. 어마어마하죠. 우리 GDP가 가만히 있어. GDP가 아니라 한 해 예산이 뭐 600조 원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와. 이런 이제 매출을 기록했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분석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매출 기준으로 이들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얼마냐면 22조 원이다. 이렇게 추정되거든요. 원래는 270조 벌었으니까 22조 정도는 내야 됐는데 몇 년에 걸쳐진 것이지만 지금까지 274조 원 매출을 했으면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22조다라고 얘기하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 지난해 매출 8천억 원 기록했는데 법인세는 겨우 36억 원밖에 안 냈습니다. 예? 네. 300억도 아니고 36억 0.4% 낸 거예요. 0.4%. 와, 이건 문제가 있네요. 이거 매출 원가를 높게 책정해서 국내 이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 적게 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넷플릭스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780억 원 추징받았습니다. 그 추징금 납부한 뒤 이에 불복의 소송 진행 중인데 일단 1심에서는 넷플릭스 패소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정부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차라리 넷플릭스가 디지털 바우처를 해라. 이 디지털 바우처 시범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도 기본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OTT 이용권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내 OTT 사업자 중에 티빙과 웨이브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니네 계속 세금 가지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여기 시범 사업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바우처 사업을 시작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뭐 논의를 통해서 진행될 것 같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미디어 여기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시장이. 그러네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토종 OTT도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한국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렇죠. 격돌하고 있다라고 결론 맺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OTT 서비스, 이 제작비 문제, 여러 가지 출연료 문제, 또 OTT의 세금 납부 문제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